프랜차이즈 점주들이 따로 가게를 내니까 본사가 바로 옆에 직영점을 내서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가맹점주들을 혼내주려 한 미스터 피자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병원 청소를 시킨 어이없는 병원들도 적발됐습니다.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박상윤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피자가 거기죠. 저 회장이 경비원 폭행했던 그 회사죠. 회장이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문을 잠갔다는 겁니다. 경비원이. 네. 그래가지고 식당으로 가서 때렸죠. 직원들이. 알겠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혐의가 워낙 많은데 가장 충격적인 게 보복 영업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면요. 저도 보복 영업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그러니까요. 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피자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종용한 이제 업주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주도했던 2명의 가게 옆에다가 네. 직영점을 내가지고 손해를 똑같은 피자점을 낸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피자집을 내가지고 네. 손해를 보면서 계속 영업을 해서 네.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따로 프랜차이즈를 종결하고 나와서 개업한 사람들이 네. 영업 방해, 일종의 영업 방해죠. 그래서 네. 거의 지금 폐업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자살에 이른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미스터 피자 영업 방식에 항의를 해서 이제 계약을 끊고 네. 나가서 그냥 다른 피자 가게를 하는데 네. 그분들 혼내주려고 옆에다 본사가 직영점을 낸 직영점을 거죠. 내고 네. 싸게 팔아가지고 네. 손해를 보게 봐가면서. 하는. 네. 그리고 그 점주 한 명은 스스로 목숨을 자살하셨습니다. 끊었단 말씀입니다. 네. 또 중간에서 그 친인척 업체를 이용해서 이익을 빼돌린 혐의도 예. 있는데요. 그 피자의 재료가 이제 저거 아닙니까? 치즈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맹점 업체에 납품하는 치즈, 이 공급업체가 이 회장의 어떤 친인척 운영하는 회사의 업체이면 이걸만 네. 써라. 네. 그런데 이거 비용을요, 이걸 전부 다 비싸게 일방적으로 그냥 본사에서 가맹점 업주에다가 이 가격으로 해라. 네. 라고 이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사에서 광고를 하는데 이 광고비는 본사에서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광고비 중에 90%를 가맹점 업주 보고 부담해라. 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본부에서, 가맹점 본부에서 갑질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보통 광고비를 이렇게 걷어가긴 하지만 사실 그게 얼마가 정확히 필요한지 이런 것도 잘 이제 그 거래를 할 때 공개되지 잘 않죠. 반반을 이제 하죠. 근데 네. 이제 이 요구를, 본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네. 가맹점 업주 입장에서는 뭐 해지를 당하니까 네. 예, 그러니까 본부에서 이 광고비 90% 부담해라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인할 수밖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없는. 겁니다. 네. 예. 그야말로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가맹 점주들을 대상으로 갑질 횡포를 한 건데요. 어떤 처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가맹사업 공정거래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위 갑질 행위를 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불공정 거래 행위, 본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적발이 되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시킬 겁니다. 네. 과징금에 끝이지 말고 이번에 검찰에서 그 과정에서 어떤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으면은 네. 그 형법상의 죄도 좀 물어야 되지 않나 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이번 논란으로 그 지난해 있었던 미스터 피자 회장의 갑질 폭행 사건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서성입니다. 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외식기업, 당시 MPK, 지금은 이름을 바꿨죠. MP그룹의 정의현 회장입니다. 몇 분 뒤 경비원이 나타나 잠긴 문을 열었지만 정 회장 측 직원들이 이 경비원을 데리고 식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경비원 황모 씨는 식당 안에서 정 씨에게 항의당했다고 전했습니다. 제가 무슨 항의합니까? 그 항의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저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꼼꼼히 살피지 못해서 문을 닫아 제당한다. 순간 다 주먹에 날아간 겁니다. 경찰은 폐쇄회로 화면을 분석해 정 회장이 황 씨의 멱살을 잡고 목과 턱 사이를 2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 회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갑질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어떤 심리일까요? 글쎄, 일단 이게 거의 상습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게 계속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의 기질적 특징 같은 게 있는 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있어서 본인의 이제 부하 직원에 대해서 거의 인격체 이하의 그런 이제 대우들을 하시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해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자신이 출산한
2명의 아기의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해온 30대 여성이 적발됐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부산 남구 김모 씨의 집에서 냉장고 냉동실 안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김 씨와 함께 사는 동거남의 여동생이 집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지난해 1월에 태어난 영아였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냉동실에서 영아 시신 한 구를 더 찾아냈습니다. 지난 2014년과 작년, 그러니까 2016년에 출산한 아기가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미혼모인 상태에서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냉동실에 보관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밝혀졌나요? 아직 지금 국과수에서 부검과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모가 출산했을 때 아이가 살아서 출산했느냐, 사라진 상태에 나왔느냐, 네. 아니면 죽어진 상태에 나왔느냐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네. 영아살해죄를 물 수 있느냐, 아니면은 죽어서 나왔다고 하면은 사체 유기죄만 물을 수 있느냐 이게 틀려지거든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교수님, 김 씨가 이제 보도된 것만 보면 미혼모라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어떻게 유추하십니까? 네, 뭐 지금 표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이제 남자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두 이제 살해한 영아들의 부친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결국 아이를 출산을 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동거남에게 그와 같은 사실 본인이 이제 아이도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미혼모가 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결국 아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겠지만은 뭐 아이를 유아를 살해했는지는 근데 왜 이제 유기를 냉장고에 했을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글쎄 일단은 부패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냉동고에다가 시신을 일단 뭐 야산에 뭐 몰래 네, 그런데 뭐 이제 유기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제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얼마 이제 키우지도 못했지만 이 아이들에 대한 일종의 뭐 어떤 죄책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 뭐 엄마니까 함께 뭐 하고 싶. 네, 본능의 일부가 이제 남아있어서 모성 본능 때문에 결국은 갖다가 매장하거나 이러지는 못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엄마들처럼 이 영아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신을 거의 음식물 같이 냉동고에다 보관해서 이리저리 옮겼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사를 하면서까지 시신을 그 가지고 아이들의 갔죠. 시신을 네. 이렇게 옮겨갔다 그래요. 그것도 계속 냉장고에 넣어놓고.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거나 하는 장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그와 같은 이제 절차를 밟을 때 본인이 이제 한 행적 같은 것들이 이제 밝혀질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 비슷한 사건이 사실은 설해마을에서도 과거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에 이제 그 가해자가 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재판부에서 임신 거부증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기억납니다 그 사건. 네,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성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에 대한 일종의 이제 거부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인 취약성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아이를 살해한 건지 아니면 뭐 사체를 유기한 건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살해를 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아이를 낳으면 산후 우울증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크잖아요. 예, 예. 이런 점들이 감형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반 살인죄보다는 영아 살해죄인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이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가지고 낳을 때 아버지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했을 때 얘기를 못할 겁니다. 이게 참 우리 사회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왜 영아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 네. 살해하면 그 처벌이 약해집니까? 영아도 똑같은 사람인데요. 일반 살인보다는 영아. 네. 그러니까 이게 하려는 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당황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러할 만한 정황, 사정이 있다. 그래서 일반 살인죄보다는 살해할 만한 의도는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비난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 해가지고 감경 요소가 된다. 그렇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사건 네.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환자들에게 청소와 세탁을 시키고 푼돈을 준 병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입원 환자는 입원만 해야 되는데 그 중증 간병을 시키고요. 근데 이게 돈을 줘야 되는데
이 하루 일당이 얼마냐면 1,600원 내지는 3,000원입니다. 우리 지금 그 시간당 그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네. 한 6,000원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그 착취죠. 그래서 이번에 밝혀진 게 이 병원의 노조위원장이 네. 야,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거 좀 고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 병원 노조위원장이 고발 안 했으면은 아마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로 네. 예, 착취당했을 겁니다. 근데 25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서요. 네. 뭐 일단 뭐 환자들에 대한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일단 이 정신과에 입원한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은 자기 관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치료 목적으로 사회 기술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시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치료 목적으로 집행된 게 아니고요. 네. 그야말로 노동력의 착취 목적으로 사실은 집행돼서 이건 상당히 불법적 요소가 많다고 보입니다. 네. 청소도 시키고 세탁, 배식, 간병을 다 시켰다는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환자들을요? 입원한 네. 환자들을? 네. 납득이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렇게 일을 시킨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번에 또 적발된 사례가 있는데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뇌질환 환자 문모 씨인데요. 이른바 작업 치료를 받으면서 용돈을 준다는 말에 청소도 하고 환자복을 세탁하기도 하고요. 하루에 2시간에서 8시간을 일하고 받은 돈이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시급으로 1,000원 정도 됩니다. 수급 과정에서 거쳐가지고 환자들한테 줘야지. 그래서 빗발레를 환자들한테 시켜갖고 그 돈에 끼려고 그런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병원이 착복한 돈을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환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 300여 병상에 이르는 이 병원은 정규 청소 인력이 단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력 대신에 정신병에 시달리는 입원 환자들에게 청소를 시키고 아주 조금의 급여 일 수당을 줬단 말이죠. 네. 뭐 처벌은 안 됩니까? 이 환자들이 네. 이 근로라든가 이거 의사결정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병원에서는 환자 동의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네. 합법적이다 하는데 네. 아니 이 환자가 근로계약 이거 이해할 만한 능력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일을 안 하면은 아마 가혹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을 네. 수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글쎄요. 환자의 인권이 보호되지 못하는 병원은 사실은 네. 제가 느낄 때는 이게 단순히 과징금 정도가 아니고 병원을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 정도까지 뭐 엄중 처벌은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병상에 이르는 병원인데 청소하는 인력이 1명이었단 말은 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데 조금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나 건강한 뭐 육체적으로 이제 신체적으로 건강한 환자들에게 청소를 일상적으로 시켜왔다는 거 근데 아닙니까? 이 정신병원 300병상 있으면은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네. 관리 감독 지자체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도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네.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환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다. 여기 뭐 서명하지 않았느냐. 정신질환 앓고 있지만 대화는 된다. 뭐 한 푼이라도 주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 시킨 거다. 그 본인이 원했다고 하면. 그 동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신병 환자인데 네. 그 환자가 계약서 체결 능력이 없거든요. 네. 저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부당한 주장이고 스스로 불법을 인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중 이 사건.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상용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